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주간 꿀의 시간입니다. 바르셀로나가 헤타페를 상대로 라리가 26라운드에서 4대0, 몇 대 몇이라고요?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이렇게 쉽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던가? 있었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엔트워프전에서 5대0 승리, 라리가 5라운드 베티스전에서 5대0 승리가 있었는데요. 한참 동안 정말 어렵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리가 26라운드 헤타페전에서는 4대0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과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기분 좋은 승리예요.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승점 차는 8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26라운드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모드리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차는 줄지 않고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한두 번 실수하면은 바짝 추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성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는 이 기세를 최대한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리가 25라운드 셀타비고전 레반도프스키의 골이 바르셀로나의 통산 11,000번째 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스포르투에서 그렇게 보도했단 말이야. 그 보도를 믿었는데 이 경기에서 도용이 팀의 3번째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이 바로 바르셀로나 통산 11,000번째 골이라고 합니다. 메시가 10,000번째 골을 넣고 8년 만에 바르셀로나는 11,000번째 골을 넣게 됐죠. 그 주인공은 프랭키 도용이 됐습니다.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골을 넣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라리가도 프랭키 도용 골이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 골이 바르셀로나 통산 11,000번째 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은 승리 헤타페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렛츠고! 함께 갑시다! 사실 라리가 26라운드 헤타페전은 말 그대로 시종 1간 바르셀로나가 주도한 경기예요. 경기 초반에 헤타페가 1대1로 압박하면서 바르셀로나가 탈압박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실수가 몇 차례 나왔지만은 하피냐가 줄쿤데의 로빙 패스를 골로 연결하면서 말 그대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경기를 시종 1간 주도해 나갔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텐센의 패스를 펠릭스가 골로 연결하면서 2대0이 되고, 그리고 하피냐가 욕심내지 않고 도용에게 밀어주면서 도용이 역사적인 바르셀로나의 11,000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료 직전에 페르민이 말 그대로 세기골을 넣으면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의 기록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XG값에서 3.17 대 0.49, 점유율에서 68% 대 32%가 나왔죠. 바르셀로나는 볼을 소유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고, 헤타페는 웅크리고 있다가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17번이나 슈팅을 했고요. 유효슈팅이 9번, 그리고 4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헤타페는 역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하면서 슈팅 10회, 유효슈팅 4회를 기록했지만 테오 슈테겐 골키퍼 선방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보면은 양팀의 스타일이 어떤지 확연하게 좀 드러나죠. 바르셀로나는 495회나 패스를 하면서 패스 성공률 87%, 즉 점유율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갔고요. 반면에 헤타페는 173회 패스를 시도하면서 패스 성공률 67%, 말 그대로 역습 위주의 롱패스가 많다 보니까 패스 숫자도 좀 적었고 패스 성공률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헤타페 상대 최근 상대 전적이 4승 3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바르셀로나가 지로나보다는 승점을 더 얻어내면서 2위로 올라선 상태긴 한데요. 1위 레알 마드리드하고는 승점 8점 차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지로나가 라요 바이에카노하고 경기를 펼칩니다.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시 3위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사실 바르셀로나는 지금 이 순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비아레알전 대패 이후에 차비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만 팀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다음 공식 6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를 최대한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전술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르셀로나는 헤타페전에서도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라민 야말과 페드리 대신에 하피냐와 주앙 펠리스가 선발 출전했죠. 주중에 나폴리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선수 교체 타이밍이 늦으면서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따라왔고 결국 1대1 무승부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지만은 공격을 전개할 때는 3-2-5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쿠바르시, 아라우, 쿤데가 3백 형태가 되면서 그 앞쪽에 있는 도용과 크리스텐센에게 1차 패스를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일단 빌드업에는 도용이 관여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용이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1차 빌드업 할 때 쿤데가 오히려 올라가면은 왼쪽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1차 패스를 시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기 초반에 더용이 패스미스라든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김도환이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고요. 쿠바르시와 콘데가 정확한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텐센이 저 위치에서 공격 기여도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텐센을 저 위치에 세운 이유는 수비적인 측면이 더 강해요. 텐센이 저 위치에서 수비 시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 숫자를 늘려주고요. 그리고 상대가 역습으로 전개할 때에는 앞쪽으로 움직여서 1차적으로 끊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텐센이 저 위치에서 뛰는 건 수비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사실 차비 감독이 텐센에게 원터치 패스를 돌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므로 더용처럼 1차 빌드업에 많이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텐센이 저 위치에서 볼을 잡으면 돌아서지를 못하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텐센이 볼을 잡으면 백패스라든가 횡패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텐센이 볼을 잡았을 때는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텐센의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돌아서고 무리해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압박에 막혀서 볼을 빼앗기면 위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볼 처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하피냐와 펠리스가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잘한 경기죠. 두 선수 모두 골을 넣었으니까요. 특히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쿤데가 로빙 패스를 하면서 하피냐의 골을 도와줬는데 하피냐의 선제골이 들어가면서 경기가 쉬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쿤데의 공격 가담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쿠바르시 너무 잘해. 진짜 잘해. 17살의 센터백인데 아니 왜 이렇게 노련한 거야. 쿠바르시에게는 잠시 후회하도록 하고요. 제가 바르셀로나의 공격 형태 3-2-5 형태로 그려놓은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이전에는 2-1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어요. 센터백 2명이 크게 벌리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이 볼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았죠. 그래서 부스케츠가 혼자서 1차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스케츠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저는 차비 감독이 올 시즌도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1차 빌드업에서 문제를 드러나면서 실점을 많이 하다 보니까 3위 형태로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빌드업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상대가 더용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김도환이라든가 펠리스가 내려오면서 같이 연결해주면서 올라가면 충분히 빌드업에서 또 미드필드 플레이에서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기는 잘 돌아가긴 했지만 사실 바르셀로나가 이런 형태로 공격을 전개할 때는 1차 빌드업보다는 2차 빌드업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더용에게 볼은 가는데 더용부터 펠릭스라든가 김도환에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환을 10m에서 15m 지점 앞쪽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김도환의 공격적인 재능은 100%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펠릭스 위치, 저 위치에 뛰는 선수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펠릭스가 4-3-3 형태로 봤을 때는 왼쪽 윙포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비 감독이 가비가 있을 때는 가비를, 페드리가 있을 때는 페드리를 가짜 왼쪽 윙어로 기용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결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김도환도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페드리가 가짜 왼쪽 윙어로 많이 기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는 4명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고 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지만은 역시 최전방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의미를 둬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무실점 경기 아니겠어요? 쿠바르시, 아라오, 쿤데가 서서히 틀을 잡아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칸셀로와 하피냐가 잘한 경기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어요. 특히 전반전에 하피냐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김도환과 동선이 겹치는 모습은 좀 아쉬웠거든요. 이럴 때는 하피냐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칸셀로가 조금 더 골과 연결되는 플레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차비 감독 인터뷰 볼까요? 차비 감독은 수비 라인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다. 무실점 경기니까요. 빈 공간을 잘 파악했고 잘 메웠다는 얘기죠. 팀의 몸 상태가 좋아서 기쁘다. 팀의 컨디션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감한 상대를 상대하면서 설득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라리가 우승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승의 끈을 놓지 않았다. 1위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 8점 차지만 레알 마드리드 한두 차례만 실수해다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오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오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얘기는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가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그 얘기는 후반기 이런 경기력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비 감독의 인터뷰 보면 경기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간꿀에는 내용이 틀리면 안 되는데. 참나. 저희가 지난 라리가 25라운드 셀타비고전 레반도프스키의 골을 바르셀로나의 통산 11,000번째 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스포르트의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헤타페전에서의 더용골이 11,000번째 골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총 26개의 공식 대회에서 통산 11,000골을 얻었는데요. 라리가에서 6,458골, 코파델레이에서 1,513골, 카탈루냐컵에서 1,240골, 유럽클럽 대항전에서 680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000번째 골의 주인공이 프랭키 도용이라는 사실도 기분 좋죠. 프랭키 도용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적설이 있었는데요. 나폴리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전에 펼쳐진 인터뷰에서 프랭키 도용이 기자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에서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랭키 데용이 바르셀로나에 11,000번째 골을 넣었는데 12,000번째 골, 13,000번째 골 계속해서 프랭키 데용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르셀로나에서 뼈를 묻자 프랭키 데용아. 자, 그리고 파우 쿠바르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재능 중에 재능이에요. 저희가 공격 쪽에서의 재능, 라민 야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라민 야말은 16살이니까. 근데 파우 쿠바르시는 현재 17살이거든요. 2007년 1월 22일 날 태어났습니다. 1월 22일이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16살이었다는 이야기죠. 2018년 지로나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다음에 라마시아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쿠바르시가 A팀에 데뷔한 게 2024년 1월 19일이에요. 코파델레이에서 우니오니스타스를 상대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8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A팀에서 9경기를 출전했어요. 그래서 라리가 7경기, 코파델레이 2경기 출전했고요. 그리고 이 경기들 중에서 5경기 선발 출전했습니다. 사실 쿠바르시의 재능은 헤타페전에서 드러났습니다. 90분 출전해서 볼터치 93회, 패스 성공률 88%, 71회나 성공을 했죠. 그리고 걷어내기 9회, 가로채기 1회, 지상볼 경합 1번 시도해서 성공했고 공중볼 경합 4번 시도해서 4번 다 성공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기록이에요. 사실 쿠바르시의 약점이라면 신장이 184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센터백으로서는 큰 신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라민 야말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라민 야말이 올 시즌 초보다 지금 2.5cm가 더 컸대요. 그래서 신장이 180cm입니다. 그리고 7kg이 늘었대요. 근육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쿠바르시도 지금 17살이잖아요.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릅니다. 이런 선수는 또 신장이 커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헤더 타이밍을 워낙에 잘 잡기 때문에 공중볼에 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장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터프한 수비를 보여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생기거든요. 역시 쿠바르시의 재능 중에 가장 뛰어난 재능은 공간에 대한 이해, 정확한 패스 능력, 볼을 간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르셀로나는 4-3-3이니까 백포긴 하거든요. 근데 공격을 전개할 때는 백3가 된단 말이에요. 쿠바르시 위치 보면은 왼쪽 측면 커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대의 크로스를 끊는 움직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몸을 날리는 수비를 보여주거든요. 의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쿠바르시는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인 언론에서 푸yor이 데뷔했을 때, 피케가 데뷔했을 때, 그때보다도 쿠바르시의 지금 모습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경험까지 쌓이게 된다면 바르셀로나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비 감독 같은 경우에도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최고다. 그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장관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칸셀루는 프란츠 베켄바우어하고 쿠바르시를 비교했죠. 그만큼 쿠바르시의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겁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라마시아에서 좋은 재능들을 발굴하고 배출해내야 됩니다. 공격의 라민 야말, 미드필드의 가비, 수비의 쿠바르시, 이 선수들은 기가 막히거든요. 놀랍거든요. 경이롭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리고 성장시키면 재정적인 압박에서도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라마시아라는 보석함을 아낄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르셀로나는 후반기 경기 일정이 좋지 못합니다. 일단 챔피언스리그 나폴리하고 16강 2차전 홈에서 펼쳐질 텐데 나폴리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나폴리를 잡고 8강에 간다고 하면은 경기 일정도 빡빡해지겠죠. 일단 라리가 경기 일정을 봤을 때 3월에도 위기가 있죠. 무엇보다도 홈에서 강한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니까요. 이 경기들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월달 지나서 고비가 없는 건 아닙니다. 4월에 엘클라시코가 있고 5월에 지로나전이 있어요.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해야 되고요. 32라운드 엘클라시코에서 승부를 봐야 되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32라운드 엘클라시코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다.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 차가 8점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결국 34라운드 지로나전에서 2위 결정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은 좋지만 고비가 계속 있다. 이 지뢰들을 피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기력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사실 다음 감독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헤타페전은 한지 플릭 감독의 에이전트가 와서 경기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누가 다음 감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의 지금 경기력을 끌어올리면 그러면은 지금의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 감독이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또 요 부분이 문제구나 하고 거기에만 변화를 또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결과까지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주간꾸레 하면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어야죠. 그리고 쿠바르시 보는 재미도 있고 라민 야말을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잘해주면서 성장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간꾸레 이번 주는 이렇게 기분 좋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빌바오전 결과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웃자고 웃어버리자!